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GM과 크라이슬러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거부한 데다 가이트너 장관이 일부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우는 3.2%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우려로 7% 넘게 급락하며 48달러대로 내려갔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등질류는 7.6% 급락해 배럴당 48달러 41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OECD 회원국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4.3%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전체 미분양 물량의 70%가 넘는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완공 때까지 이를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도금, 잔금, 집단대출 보증 한도도 연말까지 100%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이틀째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단기 급등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동차 그리고 은행 업종에 관련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월가가 자동차와 은행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다우는 3.2% 내린 7,522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800선이 무너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글로벌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우가 250포인트 이상이나 빠졌네요. 네. 자세한 마감 지수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빠졌는데요. 어젯밤에는 다소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다우 지수가 254포인트 빠졌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자동차와 은행 업종에 대한 우려감, 실망감이 확산이 되면서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다우 지수가 3.27% 그리고 나스닥이 2.8% 내렸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다우 지수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2%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장중 내내 하락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한 3% 이상 3.2% 가까이 내렸고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지난 9일에 3월 9일에 1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 현재 3주 연속 랠리를 했습니다. 3주 동안 굉장한 랠리를 했는데요. 한 21% 이상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금융업종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나타나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S&P 500 역시 최근 3주간 21%나 급등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앞서서 말씀하신 바대로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역시 자동차와 은행 악재 때문에 무너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겠는데요. 먼저 자동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빅2에 대한 회생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단 컸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제너럴 모터스와 그리고 크라이슬러 양대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새로운 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피아트와의 전략적 제휴 협상을 마무리하라.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마무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네. 제너럴 모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60일 동안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양사에 대해서 제너럴 모터 같은 GM 같은 경우에는 60일, 그 다음에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30일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 좀 더 강도 높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미 노조,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도 퇴직금에 대해서 또 양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퇴직자 의료보험에 대해서, 의료보험 기구에 대해서 금액을 축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임금이 이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임금 조정을 하라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자동차 업계는 GM 같은 경우는 60일 안에, 그 다음에 클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일 안에 지금 새로운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M과
GM과 크라이슬러는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안는 그런 셈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오바마 행정부가 빅2에 대한 회생안을 거부하는 대신에 시간을 더 준 그런 셈이로군요. 네. 자, 근데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요. 구조화된 파산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구조화된 파산이란 용어 자체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structured 그 bankruptcy는 이 구조화된 파산이라고 하는데 좀 용어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합니다.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정부가 의도하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이 structured bankruptcy 구조화된 파산은 뭐냐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DIP 대출, debtor in possession이라고 하죠. DIP 대출을 하기로 하는데 이 DIP 대출은 자산을 정리하면서 구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이 DIP 대출을 하게 되면은 경영권을 인정하게 되고 현금 흐름을 변제 재원으로 회생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회사의 자산을 이용해서 구부채를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대출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받아서 그 파산 그 절차를 거치는 동안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파산이라기보다는 그 회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정부의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 미국의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업계의 파산에 대해서 그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구조화된 파산. 이름 그 용어로만 보면 사실 파산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설명대로라면은 회생 가능을 전제로 한 어떤 정부의 긍정적인 지원의 의미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어떤 미국의 어떤 자동차 빅2를 중심으로 한 파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어차피 뭐 장기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긍정적인 호재 아니겠느냐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뭐 너무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동시에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어젯밤에 그 구조화된 파산을 얘기를 했고,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연기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60일 안에 다시 구조조정책을 내놔라. 그 다음에 클라이슬러에 대해서 30일 안에 내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그 시장은 파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자동차 업계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그 월스트리트에서 예전에 그 리만 같은 경우 파산했을 경우에는 미국 정부가 전 정부가 부시 정부가 그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고 파산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일단 제2차 그 자동차 업계 파산, 금융계에 이어서 자동차 업계도 이런 파산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월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그 시간을 주면서 자동차 업계의 회생 가능성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구조화된 파산 같은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리만과 같은 그렇게 이제 똑같은 그런 악재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은 그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어제 같이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그동안 3주 동안에 20% 이상 오른 데 대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월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역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 부분을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상 미국에서 이렇게 파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우리 향후에는 우리 어떤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호재로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미국 자동차 업체의 파산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한국경제라든지 한국 측의 그 대기업 관계자들은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자동차 업계의 그 남의 안 좋은 일에 대해서 뭐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저렇게 흔들리는 경우에는 현대차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선전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고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호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가 완전히 파산한다면은 그 자체는 이제 자동차 업계 전체적으로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체적으로 침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쪽보다는 그 회생 가능성이 있는 그 구조화된 파산이 성공하는 쪽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은요, 또 관련해서 파생 상품 손실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악재가 있었습니다. 은행 악재 역시 뉴욕의 그 하락세를 좀 부추겼는데요. 가이트너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어제 가이트너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은행에 대해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는 그 1,350달러의 금융안전기금이 남아 있는데요. 7천억 달러 중에서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고 1,350달러가 남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일부 은행들은 그 추가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50억 달러죠. 네, 1,3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실 자산 구제 계획의 기금 중에서 지금 1,350억 달러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TARP, TARP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은행의 불확실성 증가로 해서 어젯밤에 이제 금융주들이 다시 뭐 시티그룹이 한 12%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18% 급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네, 특별히 이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발언이 말이죠. 지금 자산 1,0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19개 은행에 대해서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역시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크게는 은행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라는 점에서 의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3월 31일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을 내놨는데 일단 그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보증을 서준다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전체 미분양 분량의 70%가 넘는 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서 이 대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좀 준비해 놓으신 표를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이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을 보증해주고요. 또 건설사가 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강으로 회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공사 완료 후 이 미분양 주택을
주택공사 관리 후 매각하고 임대하는 대책도 역시 포함이 돼 있고요. 네. 또 리츠와 펀드가 운용 만료까지 미처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주공이 또 매입하는 방향 역시 현재로서는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캠코가 금융기관 PF 부실채권 한 4조 7천억 원 규모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역시 네. 들려와 있고요. 또 양호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대해서는 이 금융기관이 자율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 역시도 현재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우선 이 자산 유동화 또 리츠 펀드 등 이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투자 상품이 이 준공정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 분양과 또 신용을 보증해주는 지원책을 아마도 오는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투자자의 출자 대출 등으로 이 자금을 조달해서 설립한 이 리츠 펀드 상품도 또 대학 주택보증인 미분양 매각대금을 관리해서 사업장에 투입하고 또 건설사가 부도가 날 경우에 완공을 책임지는 한편 또 신용보증을 통해 투자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보장해준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설사 미분양이 낮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보증을 통해서 건설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같은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는 미분양 아파트 전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가 우리 경제의 어떤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배경도 궁금하지만 건설업계 반응도 동시에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는 이 전 금융권의 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좀 조기에 매입을 하고요. 또 나머지는 이 자율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상화를 유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한마디로 이 PF발 연쇄 부실의 내관을 좀 사전에 제거하겠다. 이러한 포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PF 대출 연체율은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우리 이제 저축은행을 시발점으로 한 이른바 부실 도미노의 촉매제로서 현재 지금 PF가 지목되어 오고 있는 점이 사실입니다. 네. 우선 주목할 만한 대목은요, 이 정부가 이 금융회사 보유의 이 부실 PF를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도록 한 점입니다. 이 캠코는 아마도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이 대출 채권을 사들일 계획이지만요, 네. 금융사가 원할 경우 이 확정가 매입도 현재로서는 가능한 입장이다. 현재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원활한 정리와 또 정상화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로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좋아지고요. 또 건설업의 구조조정 역시 좀 촉진될 것이다. 현재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이 금융 부분 대책까지 내놓은 점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하지만 시장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못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공뿐 아니라 이 준공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 리츠나 펀드 등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미분양 투자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보완책을 현재로서는 내놓은 상태지만요. 이 수익률 보전 등이 근본적인 문제로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해소는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건설업계의 진정한 내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바로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뭐 유동성의 어떤 숨통은 좀 특이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전시키기는 역부족하다라고 업계 쪽에서는 또 생각을 하는 모양이네요. 자, 부동산 레이더를 이제 상암동 쪽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상암에요.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오는 2015년에 완공될 예정이라면서 이게 어떤 빌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 서울경제TV 사옥이 있는 곳이죠. 네. 이 서울 상암동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랜드마크 빌딩이 들어선다는 소식입니다. 이 지상 133층에 달하고요. 높이만 640m라고 합니다. 세계인째로 두 번째 두바이에 있는 버즈 두바이보다 바로 그 다음으로 낮은 빌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15년에 완공 예정이고요. 전망대에서 개성까지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빌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이 서울 상암동 DMC 랜드마크 빌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 출자자 대표들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면서 이 빌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름이 서울라이트라고 합니다. 사업비만 해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정이고요. 네. 이 9층에서 45층까지는 현재 오피스가 들어서 있고요. 또 84층까지는 주거용 빌딩으로 현재 예정이 돼 있습니다. 85층부터 107층까지는
장기 투숙 호텔로 예정이 돼 있고요. 또 130층까지는 특급 호텔로 현재 생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1층에서 134층 최고층 부분인데 여기는 바로 전망대로 현재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서울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체 현재 랜드마크 호텔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빌딩 외벽에는요, LED 패널을 부착해서 이 건물 외벽 전체에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고요. 또 빌딩 내부에는 대나무처럼 이 건축물 한가운데가 비어있는 구조로 현재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 환기와 풍력 발전 역시 빌딩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빌딩의 기술 현재로서는 한 번 더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고용 유발 효과만 8만 6천 명에 달하고요. 생산 유발 효과만 약 11조 원, 또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2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 빌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50만 개는 이런 빌딩 한 7개 정도만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자, 사실 상암동에 초고층 빌딩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빌딩 개발이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예, 사실 이 빌딩의 건립 예정은 벌써 수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하지만 이 최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이 빌딩 건설이 좀 답보 상태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협약식을 가지면서 이 랜드마크 빌딩 건립 사업에 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세계 최고의 호텔들과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빌딩의 분양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빌딩이 어디까지나 순수 우리 기술로 건립되는 만큼 이 고용 유발 효과와 함께 이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초고층 빌딩 수주에 있어서 이 국내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난관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 랜드마크 빌딩의 토지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여전히 또 다수의 사업자들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어렵거나 또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실제 올 들어서요, 이 상암동의 첨단 업무용지 한 필지가 토지 계약금을 내지 못해서 사업권을 포기한 사례가 아직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전매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 상업용지 역시도 지난해 말 이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됐다는 소식 현재로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따라서 사업자들이 이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 만든 DMC 규정은 좀 현재로서는 일부 완화를 시켜서 이 PF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현재로서는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의 이 부동산 경기에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이 DMC에 적합한 업종 외에는 매각할 수 없다는 전제를 다는 조건으로 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전매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정에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역시도 좀 일자리 창출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이 손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아마도 이 DMC 개발이 앞으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여지 저희가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좀 난항을 겪고 있고요. 또 부동산 매각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개발에 있어서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죠. 역시나 미국 얘기가 될 텐데요. 어제 간밤에 뉴욕에서 자동차주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빅2에 대한 회생안을 거부하기 이전에 이미 나왔던 소식이기도 합니다. GM의 CEO죠. 릭 웨고너 CEO가 사임을 했었는데 사실상 미 행정부의 압박으로 지금 거의 다 가닥이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거대한 자동차 업계 CEO가 사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고강도 구조 조정을 예고하는 대목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 행정부가 이 경영 위기를 초래하고 이 자구 계획 마련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서 이 릭 웨고너 GM 최고 경영자를 한마디로 축출을 시킨 것이죠. 네네. 또 어제 들려온 소식이죠. 방금 전 앞부분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은요. 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에 대해서 216억 달러의 제2차 구제금융 지원을 보류를 하고요. 또 강도 높은 이 구조조정을 요구한 대목 역시도 저희가 지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오바마 행정부가요. 이 GM이 제시한 이 자구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일축하고요. 60일 내에 추가로 자구 계획을 마련할 것을 현재로서는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또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요. 이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죠. 피아트와의 제휴 협상을 오는 30일 내에서 마무리를 하라. 현재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낸 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안팎에서 이 크라이슬러가 피아트와의 제휴 협상에 실패한다면은 아마도 파산에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현재로서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미국 대통령이 어제 30일이죠. 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업계 구조조정 방안을 현재로서는 밝힌 상황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두 회사가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서 크게 미흡하다면서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노조, 채권단은 물론 부품사, 딜러까지 모든 부분에 희생이 요구된다면서 한마디로 강도 높은 이 구조조정을 현재로서는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특히 GM에 대해서는 향후 60일간 이 구조조정 기간을 연장을 해서 이 채권단이나 노조 등의 구체적인 양보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또한 또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이 독립기업 방식의 생존이 현재로서는 더 이상 어려울 걸로 보고요. 앞으로 30일 안에 피아트와의 제휴를 매듭짓지 않을 경우 더 이상의 정부 지원이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이 CEO까지 축출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를 내건 만큼이 앞으로 한 달간 과연 미국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좀 크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이 부분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도 앞으로 굉장히 클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외고노의 후임이죠. GM의 신임 CEO인 프리츠 핸더슨은요, 필요하다면 파산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향후 한 60일간 여러 가지 쌓여있는 난제들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이상훈 기자와 함께 가져봤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자동차와 은행의 발목이 잡히면서 이틀째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우는 3.2% 떨어지면서 7,522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2.8% 하락하면서 1,501, S&P 500 역시 800선이 무너지면서 787을 기록했는데요.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과 자동차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독일이 5%, 영국이 3% 이상, 프랑스가 4% 이상 급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